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2024년 문화일보 시 당선작 면접 스터디 강지수 시인의 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는 다른 분들의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체험이 시가 되었구나라는 명징한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체험이란 무엇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에서 한 가지씩 토막토막 잘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체험을 대하는 사람의 행동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동일한 환경, 동일한 경험 속에서 그것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나뉩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절대로 시를 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시를 쓰기 위해서 또는 시를 쓰고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두 번째에 반드시 해당이 되어야 뭔가 말을 할 것이 생기거나 생각할 것이 생기거나 독자나 심사자에게 내 의견을 시에 담아서 건넬 수 있는 소스, 재료가 획득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단순합니다. 똑같은 현장,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해요. 그냥. 하고 들어서면 끝이에요. 이걸 왜 하는지, 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걸 보고 누구는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지금 행하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동안 내가 본 것과 이번 이 경험을 통해 본 것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다양하게 똑같은 형질의 시간과 환경을 통과해도 다양하게 다층적으로 잘라내면서 그 단면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자세를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하는 거야. 뭐 별다른 게 뭐가 있어.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는 거고, 아침이니까 일어나는 거고, 저녁이 다 자는데 나도 자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죽어간다고 해야죠. 그런데 매일 일어나는 아침이 새롭거나, 그럼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작가님,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매일 행복하고 새로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마 말이 좋다고 뭐 그게 사실 진짜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느냐? 물론 그래요. 모두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365일 늘 기쁘고 충만하고 새롭고 행복이 넘쳐 미칠 것 같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아닙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매일 닥치는 것들이 우리는 99살 된 분이나 1살 된 아이나 20살 된 청년이나 동일성은 뭐예요? 오늘은 처음이라는 거죠. 오늘은 처음이에요. 오늘을 연습하고 와서 오늘을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매일 행복하게 살아라. 매일 새롭잖아. 사는 게 얼마나 즐거워. 이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알아가는 것에 대한 신선함이에요. 거기에는 기쁜 일도 신선한 것일 수 있고 힘겹거나 뜻밖의 사건 사고도 처음 겪는 거니까 신선한 것이죠. 그랬을 때 생각이나 마음이 죽어있는 굳어져 버린 경직된 사람은 또 시작이네. 오늘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이게 아니고 똑같은 교통사고를 당해도 고착화되고 정적이고 굳어진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에서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꿈자리 사납더니 재수없 설라니까 내 뭔가 터질 줄 알았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교통사고도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 과실인가? 저 사람이 과실인가? 그리고 나는 왜 그 시간에 거기에서 그 사람과 차를 부딪혔을까?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뭐 사무직인 것 같다. 또는 가정주부인 것 같다. 또는 사업하는 남자인 것 같다. 결혼한 유부남인 것 같다. 미혼남인 것 같다. 중년이다. 청년이다. 외형으로 봤을 때 어떤 직업군일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현장에서 나에게 취했던 언행, 행동, 대화, 싸웠든 뭐 좋게 끝났든 이건 해당되지 않아요. 그 당연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매번 새롭게 들여다보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왜 내게 그렇게 했지? 그것이 나에게 그런 느낌을 갖게 해서 이번에 서로 잘
합의가 됐나? 나 역시도 언젠가 그런 여건이 됐을 때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해봐야 되겠다. 또는 나는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처럼은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지. 별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는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 충돌 사고가 더 막대한 피해나 상처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인은 재수없어, 운이 안 좋았어,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너무나 단순 세포처럼 살아요. 그런데 글을 쓰거나 시를 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불감증에 빠져서 살아가면 안 되죠. 바꿔 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처럼 체험답게 살아가는 사람과 체험을 단순한 운명이나 재수, 운, 있고 없금 등등으로 치부해버리고 끝내버리는 사람과의 차이는 문학을 할 수 있나, 문학을 할 수 없나, 이렇게 엄중히 갈림길에 서는 그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 어떤 사소한 것도 늘 새롭게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면접 스터디라는 시가 여러분께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시가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그 많은 경험, 많은 순간을 그냥 허비해버렸나, 무심코 낭비했나. 그걸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작은 것들, 내가 늘 해왔던 것들, 생각 없이 했던 것들, 했으니까 했던 것들, 앞으로도 그냥 해야만 하는 것들,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방관하는 사람으로서 살지 말자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것이 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면접 스터디를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문화일보 시 당선작 면접 스터디 강지수. 허리를 반으로 접고 소리를 내면 그게 진짜 목소리라고 한다. 진짜 목소리로 말하면 신뢰와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자 방에 있던 10대 명의 사람들이 제각기 허리를 숙인 채 소리를 낸다. 복부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운다. 이제 그 음역대로 말하는 겁니다. 억지로 꾸며낸 목소리가 아닌 진짜 당신의 목소리로요. 엉거주춤 허리를 편 사람들이 첫인사를 나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고 멋쩍은 미소를 짓고 몇 번 더듬기도 하면서 말을 하다가 불쑥 허리를 접고 다시 거리는 이도 있다. 나는 구석에 앉아 이 광경을 바라본다. 선생님이 손짓한다. 이리 와서 진짜 목소리를 찾아보세요. 쭈뼛거리며 무리의 가장자리에 선다. 허리를 숙인다. 정강이가 보이고 뒤통수가 시원하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미지근적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옆집 아이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어색하게 안부를 물을 때 보다는 낮고 지저분한 소문을 전할 때 보다는 높다. 언뜻 저 사람과 그 옆 사람의 목소리하고 똑같다. 우리 셋이 동시에 얘기하면 참 재밌겠죠? 진지한 모임에서 그런 말은 할 수 없어서 그저 소리만 낸다. 교실은 소리를 머금은 상자가 되고 이가 나간 머그잔에 물을 담아 마시다가 바닥에 흘렸다. 닦아내려고 허리를 숙인 찰나 물 위로 번지는 그림자가 보였다. 진짜 같았다. 고개를 들었다. 진짜 사람들이 진짜 미소를 지으며 진짜 멋진 진짜 옷을 입은 게 이제야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다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행복이 밀려왔다. 어떤가요? 면접 안 본 분 있어요, 여러분? 없죠? 과거에든 현재든 미래에든 면접은 누구나가 몇 번은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면접을 가지고 시를 쓴 것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학적 역사가 길어도 면접이라는 소재로 시를 썼고 그 시가 우수해서 수상작이 됐다는 것은 사실상 드문 일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에 시가 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늘 주장하는 김명희 어록에서도 이미 보여졌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시에서 다뤄야 하는 소재는 모름지기 어떤 것쯤은 돼야 해라는 아주 심각한 착각병에 걸려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성 시인들이 잘못 답습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발표하고 세상에 내놓는 시들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한 곳에 편식하듯 취중되어 있습니다. 치우쳐 있습니다. 시 그러면 사랑, 꽃, 추억, 고향, 그리움, 이별, 첫 키스, 포옹 뭐 이런 것만 시에 담아져야 되는 줄 알게 기성 시인들이 상당히 잘못 보여준 면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주장하는 것이 이 세상에 시가 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제가 지도하는 많은 제자분들에게도 구구단, 방정식, 사인, 코사인, 물리학 용어, 천체 용어, 정신분석학적 용어, 증상 그런 것에서까지 또는 의료학, 의학 용어, 치료 그런 곳에서까지 다 시의 씨앗을 발굴시키는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이 세상에 시를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생각은 철저히 내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구단도 시가 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입니다. 편협된 시각, 경화증에 걸린 사고력, 너무나 단순 무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시는 어느 한쪽에만 우글우글 모여 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는 꽃 속에도 있지만 통증 속에도 있고 염증과 고름 속에도 시의 꽃은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런데 마치 시는 꽃밭에, 고향 들판에, 그런 데만, 나비가 나는 화단에 그런 데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써서 발표하는 기성 시인들 참 문제 많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들이 본 게 거기까지일 뿐일 겁니다. 그들의 한계일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는 없는 곳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있습니다. 삶 속에도 있지만 죽음 속에 더 많습니다. 밝고 눈 화려한 꽃밭에도 있지만 비 맞고 그늘지고 축축한 그런 풀숲 사이엔 더 많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스터디 강지수 허리를 반으로 접고 아 소리를 내면 그게 진짜 목소리라고 한다. 진짜 목소리로 말하면 신뢰와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자, 이 부분 1년은 시적으로 봤을 때 시적인 문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참고해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힘겨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거에서 너무 부담을 가지면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초보 시인들 특히 잘 들으세요. 제가 과거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좋은 시는 감성적인 울림을 건드려주고 환기시켜주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독자에게 시 한 편을 읽었을 때 정보 전달까지 그 독자가 몰랐던 지식, 정보 전달까지 제시해주면 더더욱 좋은 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시를 쓰기 위해서는 시인이 자료를 많이 찾고 공부하는 평소의 습관이 몸에 배어야만 합니다. 많이 알아야 시도 깊이 쓸 수가 있듯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지식이나 상식이 약한 사람이 쓰는 시는 너무나 하늘과 땅으로 현저히 차이가 나죠.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시로 옮겨와야 될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경험은 현실이고 그 경험을 끌어와서 시로 쓸 때는 시는 문학이고 기교이고 테크닉이 들어가야 되고 시답다라는 어떤 수사법이나 특징이 포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과 감성적인 시 사이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어서 시를 한 줄도 못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면접 스터디처럼 쓰면 너무 자연스럽게 시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경험한 것을 가져와서 시로 써야 돼 이 강박관념 때문에 못 나가는데 첫 줄은 아주 편안하게 일기처럼 경험 수기처럼 그냥 열어놔도 돼요. 나는 어제 정형외과에 다녀왔다. 그렇게 시를 시작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팔다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를 시로 쓰고 싶은데 야 이거 첫 줄부터 뭐라고 써야 되나? 시로 써야 되는데 시로? 그렇게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일단 문을 여는 게 중요하죠. 나는 어제 정형외과에 다녀왔다.
쓰든지 아니면 어제 내가 만난 의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고 가든지. 근데 그거는 작가님 시 아니잖아요. 시 아닌데 이 시 한 편 전체가 시가 아닌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라는 그 건축물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첫 입구는 너무나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과거에 이야기한 것에서 보듯이 첫 행에서 기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첫 행에서 독자를 사로잡아라. 그게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포인트이긴 해요. 그것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첫 줄은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쓰세요. 병원 다녀왔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그냥 첫 행을 여는 겁니다. 어때요? 그렇게 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훨씬 부담감이 적어집니다. 이렇게 꼭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서 보면 허리를 반으로 접고 소리를 내면 그게 진짜 목소리라고 한다. 이건 아마 그 면접 스터디의 클래스의 지도 교수, 지도 강사가 이야기한 실제로 맞는 내용일 거예요. 이론일 겁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처음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시를 읽고는 허리를 반으로 접고 이게 내 목소리구나. 진짜 목소리로 말하면 신뢰와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구나. 저도 이걸 흉내냈거든요. 이건 100% 이론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듣고 와서 시인이 쓴 거예요. 시인도 아마 그 이론을 그 강사를 통해 듣고 그렇구나. 몰랐던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의 마음속에 오래 앙금처럼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시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체험이 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체험이 시로 옮겨질 때 첫 행에서 막막하다면 그냥 일기나 수기처럼 첫 행은 부담 갖지 말고 그대로 그냥 한 줄을 써버리고 시작하세요. 병원에 다녀왔다. 면접학원에 등록했다.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미술학원을 찾아갔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쓰면 그건 시가 아니죠. 일기이거나 수기일 뿐이죠. 첫 행에서 열고 들어가기가 힘들다면 그렇게 너무 용 쓰지 말고 편안하게 한 줄을 그냥 뚝 써놓고 시작해도 된다. 아셨죠? 그러자 방에 있던 열댓 명의 사람들이 제각기 허리를 숙인 채 소리를 낸다. 복부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운다. 이제 그 음역대로 말하는 겁니다. 억지로 꾸며낸 목소리가 아닌 진짜 당신의 목소리로요. 엉거주춤 허리를 편 사람들이 첫 인사를 나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고 멋쩍은 미소를 짓고 몇 번 더듬기도 하면서 말을 하다가 불쑥 허리를 접고 다시 거리는 이도 있다. 이건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거와 막 시작하고 나니까 또 떨리고 긴장되니까 목소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잘 해야 하니까 바로 방금 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요 정도. 그렇게 또 다시 연습을 하려고 남이 보거나 말거나 그렇게 열심히 또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네요. 나는 구석에 앉아 이 광경을 바라본다. 자, 나는 구석에 앉아 이 광경을 바라본다. 이 구석에 앉아 있는 화자 역시도 진짜와 가짜, 중심과 변방, 중심 안쪽과 바깥, 그 경계에 있는 나를 보여주고 있죠. 선생님이 손짓한다. 이리 와서 진짜 목소리를 찾아보세요. 쭈뼛거리며 무리의 가장자리에 선다. 조금 더 들어오긴 했지만 그런데도 아직 무리 중에서는 안쪽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살짝 걸쳐진 상태. 저 문 입구 쪽에 있다가 이제 조금 안으로 들어왔어요. 쭈뼛거리며 무리의 가장자리에 선다. 허리를 숙인다. 정강이가 보이고 허리를 숙이니까 내 정강이가 보이죠. 뒤통수가 시원하다. 뒤통수가 시원하겠네요. 낮지도 높지도 않은 미지근적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옆집 아이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어색하게 안부를 물을 때보다는 낮고 지저분한 소문을 전할 때보다는 높다. 이게 어떤 상징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상징인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시를 배울 분들이면 시를 쓸 분들이면 떠올려 봤겠죠? 옆집 아이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어색하게 안부를 물을 때 그럼 어떤 걸까요? 엘리베이터 딱 탔어요. 옆집 아이가 있어요. 자주 본 적도 없고 아이 이름이 뭔지도 모르지만 몇 번은 지나친 적 있는 아이겠죠. 아이가 가방 메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내가 내릴 곳까지 올라가기에는 아이가 이쁘고 반갑기도 하고 나의 과거 생각도 나고 안녕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거야? 네 그렇구나 공부는 재밌어? 이런저런 얘기하고 친구는 많니?
이런저런 얘기했겠죠? 그리고 띵동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잘 가. 다음에 보자. 이 소리, 이 톤보다는 낮고. 아셨죠? 그 다음 지저분한 소문을 전할 때보다는 높다. 지저분한 소문을 전할 때라고 그랬어요. 어떤 소문? 좋은 소문? 아니요. 지저분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고, 아이, 지저분하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가님. 여러분이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는 보는데 생각은 안 하고 읽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시를 잘 쓰고 싶으면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정확히 하고 머리에 인지한 후에 그건 무엇인가를 상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장에서 옆집 아이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어색하게 안부를 물을 때 보다는 낮고, 그러면 그 보다가 기준이 잡혀야 그거보다 낮게 상상이 되죠, 시가. 그 다음 지저분한 소문을 전할 때보다는 높다 그러면 지저분한 소문을 전할 때보다, 그럼 그 기준이 잡혀야 그거보다 올라가죠. 그걸 여러분이 분석하며 읽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시는 여러분 그냥 눈으로 휙휙 읽고 아이고 잘 쓰는구나, 나는 언제나 이렇게 쓰나, 그거 끝. 이거는 시를 읽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정신분석학 박사가 이야기했다고 제가 그것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게 뭐냐, 우리가 살아간다, 낮에 의식이 깨어있다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랬죠. 몽롱하게, 무감하게, 생각 없이, 대책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매 순간 철저히 명확히 투명하게 하나하나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내 삶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라는, 살아간다는 내 삶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끌려가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있나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죽어가고 있나요?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뛰어요. 오늘 할 일들이 많으면 많아서 좋고, 없으면 또 다른 걸 할 수 있어서 좋고, 너무 저는 매일 아침이 스릴 있습니다. 기대가 돼요. 그럼 제 인생이 재밌어서요? 아니에요. 제 인생도 별로 뭐가 재미있겠어요. 너무 바쁘고 과로에 쓰러질 지경이죠. 그런데 매 순간 새롭고 다양한 것들을 찾아내고 이루고 만들고 풀어가는 게 저는 너무나 재밌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저분한 소문을 전할 때는 우리가 대개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또는 영자야, 야 걔가 있잖아 어젯밤에 말이야, 아우 진짜 내가 더러워서, 이렇게 소리를 고성방가하진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야, 너 소문 들었어? 뭐? 어제 너 소문 못 들었어? 아니? 야, 어제 있잖아 그 사람 말도 마라,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닥속닥속닥. 왜요? 두 가지죠. 그 이야기 자체가 깊이가 있거나 고품격적인 단어는 아니고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를 줄이고, 또 하나 본인도 이걸 확인한 건 아니에요. 이랬다 카더라 통신에서 주워 들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입이 근지러우니까 말은 해야 되겠고, 내가 본 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흘려놓는 거기 때문에 조용히 말하고, 또 하나는 남 흉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저분한 소문을 전하는 것도 흉을 보는 거죠. 직접 흉을 보거나 간접 흉을 보거나 흉을 보는 거예요.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소리를 죽여서 전달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속닥속닥 합니다. 자, 그러면 나왔네요. 기준이. 그죠? 얘야 안녕. 학교 갔다 오는 거야? 그래. 몇 호 살아? 반가워. 잘 가. 보다는 낫고. 너 들었어? 뭐? 있잖아. 어제 그랬잖아. 헐 대박. 이거보다는 높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너무 재밌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분석하며 읽었다면 이걸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느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시도 앞으로 읽을 때는 옆집 아이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어색하게 안부를 물을 때보다는 낮고, 지저분한 소문을 전할 때보다는 높다. 그리고 지나가 언뜻 저 사람과 그 옆 사람의 목소리하고 똑같다. 내가 말로는 읽었는데 내 뇌로는 읽은 게 없어요. 죽은 시 읽기가 그런 거죠. 너블너블너블 읽고는 그냥 좋구나. 자, 밥 먹으러 가자.
이건 시인의 자세도 시를 쓰는 사람의 자세도 아닙니다.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로 말하고 단어로 끝을 맺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이미지가 구슬처럼 꿰고 꿰어져서 면접 스터디라는 하나의 상자가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구슬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면접 스터디라는 시 한 권, 상자 하나를 다 보았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시를 쓰는 사람, 시를 쓰고자 하는 사람은 시를 그냥 휘리릭 읽는 게 아니고 분석하며 읽어야 합니다. 분석하며. 그리고 내가 쓴 시도 최종에는 분석하며 읽어서 이 단어들로만 가지고 만들어진 내 시가 독자가 읽었을 때 내가 말한 그 이야기를 충분히 느끼겠는지 냉정히 살펴봐야 되죠. 그것이 퇴고이고요. 언뜻 저 사람과 그 옆 사람의 목소리하고 똑같다. 우리 셋이 동시에 얘기하면 참 재밌겠죠. 진지한 모임에서 그런 말은 할 수 없어서 그저 소리만 낸다. 교실은 소리를 먹으면 상자가 됐어요. 이제 더 낯설게 새롭게 봤죠. 그죠? 조금 더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서 이제는 나, 선생님, 학생들 허리 숙이고 하는 개체를 보다가 화자의 눈, 화자의 시선이 조금 더 뒤로 물러났어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각형 상자처럼 교실이 보이고 그 상자 안에서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가 나간 머그잔에 물을 담아 마시다가 바닥에 흘렸다. 닦아내리고 머리를 숙인 찰나 물 위로 번지는 그림자가 보였다. 자, 그 물 위로 번지는 그림자는 반영이죠. 반영. 그러면 여기에 그림자는 누구겠어요? 화자이겠죠? 그죠? 닦아내리고 허리를 숙인 찰나 물 위로 번지는 그림자가 보였다. 여기서는 앞부분에서 엉거주춤 허리를 편 사람들 또는 허리를 반으로 젓고 소리를 내면 그게 진짜 목소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머그잔에 물을 담아 마시다가 바닥에 흘리고 닦아내리고 허리를 숙인 것과 아까는 진짜 내 목소리를 찾으려고 허리를 숙인 것과 이거는 동일성이고 유사성이 있는 거죠. 아까는 허리를 숙인 것은 내 목소리를 찾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그동안에 못 봤던 우리가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나를 보며 살아가나요? 나를 보는 행위는 타인이 하는 거죠.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지 나를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그런데 어느 순간 잊고 있던 나를 허리를 숙이니까 내 목소리만 찾아진 것이 아니라 내 본연의 모습, 그림자까지도 찾아내어진 거죠. 확대된 거죠. 그죠? 이미지로 보면 점층이죠. 물 위로 번지는 그림자가 보였다. 진짜 같았다. 이제 진짜 내 모습이 허리를 숙이니까 목소리만 진짜가 아니라 내 모습도 보여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진짜 같았다. 진짜를 봤어요, 이제. 나에 대한 진짜를.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고개를 들었다. 그 뒤에 내용이 달라졌어요. 아까와. 뭐예요? 진짜 사람들이 진짜 미소를 지으며 이게 왜 나왔을까요? 머그잔을 통해서 물을 흘렸다가 닦아내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아까는 허리 숙이면서 찾아낸 내 목소리 이번에는 허리를 숙였더니 내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덤으로 얻어진 거 내 모습 진짜까지도 찾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 결구에 가면 이미지가 확 바뀌어서 굉장히 명확해지고 투명해지고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아까는 뭐예요? 변방이었죠. 가장자리에서 빙빙 도는 화자였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못 찾고 취직도 못하고 정체성도 없고 기도 죽고 그죠? 존재감도 없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나를 발견했어요. 진짜 사람들이 진짜 미소를 지으며 진짜 멋진 진짜 옷을 입은 게 이제야 눈에 들어왔다. 이제야가 그냥 이 단어가 여기 들어갔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를 정확히 잘 읽고 싶다면 단어 하나하나를 꼭꼭 씹어가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진짜 시 한 편을 읽은 것이 되지 휘리릭 읽은 건 읽은 게 아닙니다. 그거에 속아서도 안 되고 착각해도 안 됩니다. 이제야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다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행복. 그냥 행복이 아니고 남들이 말하는 그냥 명사 행복이 아니고 진짜 행복. 내가 기대할 수 있는 희망, 진짜 행복이 밀려왔다. 가짜도 아니고 위장된 행복도 아니고 가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행복이 밀려왔다. 왜요? 나는 이제 진짜 내 목소리도 찾았고 내 모습도 찾았고 이제는 다 잘 될 것 같다.
그동안에는 뭐예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면접해봤자 맨날 떨어지고 이력서를 50통을 써서 접수해도 연락은 안 오고 맨날 불합격입니다. 다 함께 찾아주세요. 난감한 문자만 오고 그러니까 이 화자가 방황했겠죠. 잉여인간인가?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보다 못한 사람도 다 취직하고 시집가고 애들 낳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런가? 그러다가 자기의 정체가 명확해지고 진짜인 나, 내 안에 진짜인 나를 발견한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체험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사평 볼게요. 길어요, 이번 심사평. 앞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읽어보세요. 제가 반드시라고 단어를 말했어요. 반드시는 뭐다? 빼먹지 말고 꼭 하라는 거죠. 꼭 읽어보세요. 당선자로 선정된 면접 스터디는 시적 사건을 다루는 솜씨나 인식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드러난 수작이다. 취업 준비를 위해 면접 스터디를 한다는 시적으로 풀어내기 힘든 소재를 통해, 그쵸? 나왔죠? 제가 더 그랬죠? 면접이라는 소재로 시가 그렇게 없어요. 소재를 통해 진짜와 가짜, 진심과 위선의 문제를 유쾌하고 활달하게 풀어내어 힘있게 읽힌다. 특히 진짜인 척 행사되는 현실의 거짓을 시작부터 끝까지 아이러니 형식으로 건드리는 자기식의 어법이 안착된 유니크한 솜씨가 발군이었다. 이것이 뭐예요? 나만의 자기식의 어법이 뭐예요? 나만의 접근법, 나만의 발견. 바꿔 말하면 늘 제가 신춘문예에서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 뭐예요? 재해석이 이거죠. 당선작과 함께 투과한 다른 작품에서도 오랜 습작기를 거쳤을 것이라고 믿어질 만큼의 정확한 문장과 개성 그리고 안정감이 느껴졌다. 자, 이것이 바로 자기만의 화법, 어법, 자기만의 접근법, 자기만의 발견 모두 뭉치면 뭐예요? 재해석이라는 거죠. 재해석. 여기서 심사위원이 하는 말을 딱 보면요. 심사위원들이 확실히 귀신이죠. 뭐라고 나와요? 오랜 습작기를 거쳤을 것이라고 믿어질 만큼의 정확한 문장과 개성 그리고 안정감이 느껴졌다 그러죠. 나희덕, 문태준, 박형준 세 분 선생님들이 심사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고수인가가 바로 나타납니다. 당선 소감을 보면 시입니다. 시. 또 한편의 엄청난 시, 수작이 당선 소감이에요. 이 강지수 당선인의 당선 소감 꼭 읽어보세요. 저 역시도 당선 소감을 수상자들이 쓴 걸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가 좋은데 당선 소감은 참 심드렁하게 쓴 당선 소감들이 있고 시가 좋은데 아니 당선 소감도 온통 그냥 시야 그냥 다. 그런 사람은 뭐다? 시의 삶을 그냥 살아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시를 쓰고 갈고 닦았으면 그냥 입을 열면 시가 줄줄줄 쏟아져. 일상 언어가 시예요. 아까 세 분의 심사위원이 그랬죠. 오랜 습작기를 거친 아주 정확한 문장과 개성 그리고 안정감이 느껴졌다. 이 사람의 당선 소감이 그래요. 참을 수 없음.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시를 쓰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그토록 참을 수 없느냐고 묻는다면 공교롭게도 어떤 말들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선함과 아름다움과 멋짐과 성실함 같은 말들 안에 깃든 폭력성을 참을 수 없습니다. 어렸을 적 우리 집 가훈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였는데 언젠가부터는 사회라는 말도 필요라는 말도 심지어는 되자라는 말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모든 사회가 사회 이 이념 규범이 길들여 놓고 규정시켜 놓고 틀에 가둬버린 그것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획일성, 규칙성의 반기를 드는 똘기죠. 예술가만의 똘기 또는 예술가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그죠? 문학 정신이 그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인정하기가 싫고 모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다 같이 똑같은 율동하거나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못 견뎌야만 창의적인 삶을 살고 예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 구시대나 구차 이미 낡고 익숙한 것들에 쉽게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예술가가 되죠. 여러분이 예술가라면 늘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찾아 떠나야만 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나는 예술가야. 시를 쓸 거고 문학을 할 거야. 그런데 모두가 하는 거를 따라한다? 그거는 앵무새고 그죠? 원숭이죠. 문학 창작 예술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냉정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필요라는 말도 심지어는 되자라는 말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에 들어맞는 사람이 되면 사는 게 편하다. 이건 일반 대중이 원하는 삶이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결국
제가 찾는 건 그 말들 너머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어렴풋이 압니다. 이게 울림, 메시지, 이미지, 새로운 상징, 다른 접근, 그건 뭐예요? 말 너머에 있는 거, 시의 울림, 시의 본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길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계는 말로 이루어져 있고 말로 작동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말을 재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둘러싼 세계와 불화하고 맙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불화해야만 새로운 것을 찾죠. 새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불화할 수밖에 없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아니면 예술 못하죠. 문학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 당선자도 이야기하네요. 불화해야 새로운 영토를 찾는 거죠. 내가 현재에 안주하고 이곳이 너무 편안하다? 그 사람은 예술할 생각 애초에 버려요. 안 됩니다. 예술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게으름, 익숙함을 좋아하는 그 방관의 자세를 잘라내야 됩니다. 불편한 곳을 일부러 찾아 떠나야 하고 나를 찌르는 발바닥 못 위에 일부러 서봐야지 맨들맨들한 장판만 따라다니면서 나는 시를 쓰겠다. 천만에요. 시는 거기에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를 앓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름다운 통증.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는 사람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요. 쓰는 사람의 책임 무섭죠. 무겁고 굉장히 엄격한 지점입니다. 쓰는 사람의 책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쓴 문장, 단어 하나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고 책임이 있는 시를 쓰기 위해서 정말 힘겨워도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시를 또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세계일보 당선작 웰빙 한백양 시인의 당선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다음에 또 만나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시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